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기술, 기술 1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10페이지 펴주시면 네 컷의 그림이 나와 있죠. 된장국, 그리고 유조선, 기름 유출, 인슐린 주사, 애플 수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컷의 사진은 각각 어떻게 생명기술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된장찌개는 주 재료가 콩이죠? 콩을 발효시켜서 메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메주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기 때문에 생명 기술을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조선 기름 유출 이것은 어떻게 생명 기술과 연관이 있을까요? 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나르는 배죠. 큰 선박입니다. 그 선박에서 기름이 넘치게 되면 원래는 이제 기름을 흡착하는 종이 같은 거 또는 그런 기름을 흡착하는 그런 물체를 바다 위에 던져가지고 띄워서 이 기름을 제거를 하죠. 그런데 이 유조선 기름 유출 사진 같은 경우 생명 기술과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그 기름을 먹는 미생물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미생물을 바다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기름을 먹이로 해가지고 기름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좋은 어떤 그 미생물을 좋은 예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슐린 주사. 음, 사람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그 포도당을 분해해주는 물질인데 소화 효소인데 몸에서 이제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포도당이 분해가 안 되면 치명적인 그러한 그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인슐린 주사는 인슐린을 인체에 그러니까 이제 쥐라든지 또 인체에서 어떤 그런 저기를 뽑아내 가지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슐린을 공급해줘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하튼 이것도 생명기술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애플 수박.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종을 합친 거죠. 수박은 원래 땅 위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과일인데 좀 애플 수박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죠. 이러한 것도 생명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1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 학습 목표 보시면 생명기술의 특징과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주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파트는 기술의 정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종류, 특징, 시스템, 이러한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생명기술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 살아있는 생물체의 생명 현상을 분석하고 생명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유용하게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명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명기술이 사용되는 어떤 그 적용 범위, 분야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야는 어디가 있냐면,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대국들, 또 선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식량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아니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 기술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질병이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런 시대에 생명 기술은 또한 인간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과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 미세먼지나 이런 거 있죠. 미세먼지로 인해서 노령자, 고령자, 그리고 또 유아 계층들은 그폐 기능에 손상을 치명적으로 많이 입게 되죠. 이러한 것도 생명 기술을 통해서 폐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폐를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인공 폐로. 생명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명 기술은 여러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기술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기술의 특징은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뭡니까? 부가가치. 부가적으로 이곳저곳에 여러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러면은 그 철순의 집이 그 철수 아빠가 사업을 해가지고 연봉 예를 들어서 10억을 찍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억을 찍었으니까 그 철순의 집만 좋아? 아니죠. 철순의 집의 소비도 분명히 소비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그 우리나라 그 경제 어떤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음? 외식을 하더라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할 거고, 그 또 고급 레스토랑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뒤엉켜 있죠.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장님도 있을 거고, 또 레스토랑의 사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곳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류가 직면한 식량 자원 부족 문제, 또 새로운 질병 발생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고갈 문제 등의 생명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 기술은 관련된 학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 약학, 생물학, 생화학, 농축산학 등 관련 학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 기술의 특징, 생명 기술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1페이지입니다. 생명기술의 개념 살펴봤고 특징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군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3.5단계를 따른다라고 했고 투입과정 산출, 되먹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죠.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기술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기술, 제조기술, 수송기술 역시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기술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생명기술 아까도 설명했었죠. 뭐 콩, 그다음에 기름을 먹는 미생물, 그리고 인슐린, 애플수박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음, 벼농사에 적용되는 생명기술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과정 산출 단계를 따르고요. 이 벼농사가 지어질 때 투입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벼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농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농기구가 필요하겠죠. 홈이나 낫, 썩가래, 삽 이런 등등 농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도 필요하겠죠. 콤바인, 그다음에 경운기, 트랙터 등등 이양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벼의 씨앗이 필요할 것이고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또 해충 먹지 말라고 비료나 퇴비, 영양제 등 농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정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자, 투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가 되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심어서 발화하는 것이 증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을 잘 주고 해를 잘 쐬게 해서 벼를 잘 키우게 되겠죠. 성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으면 해충이나 벌레 먹지 말라고 농약도 뿌려주고 그렇지 유지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자랐으면 10월 달 정도, 9월 달 정도 추수철에 수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확 단계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 결과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식탁에 쌀이 올라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되먹임을 하냐 안 하냐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투입 단계에서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산출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먹임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목표가 투입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먹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산출 단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10가마니의 쌀을 생산할 거야 라고 투입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했어. 산출 단계에서 그렇게 안 됐어, 생산이.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되먹임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셨죠? 목표는 사람들 식탁에 쌀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 당연히. 그냥 뭐 쌀을 생산해가지고 추수해서 그것을 땅을 파서 묻어버려? 다 버려? 그런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없겠죠. 그럼 미련한 사람은 당연히 농부가 쌀을 생산해서 식탁에 좋은 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맞죠?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직업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포렌식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인, 뭐 법, 과학, 수사적인 이런 이야기인데 영어 단어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죠.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뭐냐?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 사이에 그러니까 뭐 사이버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기록된 각종 데이터에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또 복구하고 또 분석해서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법의학적인이라는 포렌식의 뜻처럼 법의학자들이 시체를 부검하거나 범죄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지문, 타액, 분비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죠. 그것은 이제 그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똑같습니다. 음, 그 법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시체를 막 부검하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 또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법정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하는 일은 증거의 수집, 복구, 분석, 제출이라는 네 단계를 그러니까 네 단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흐름은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수사 준비의 단계, 2단계 증거 수집 단계, 3단계 보관 이송 단계, 4단계 분석 조사 단계, 그리고 5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사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현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검증 계획에 따라서 또 어디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유관 기관, 그러니까 협조하는 관련이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죠. 유관 기관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유관 기관, 유관 기 유관 기관이라고 하네요. 자꾸 유관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련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때 유관 기관은 해경이 되겠죠. 바다의 경찰. 뭐 산속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단계가 1단계 수사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죠. 그리고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2단계 증거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보관 및 이송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복사하고 동영상을 복사하고 그리고 포장해서 운송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4단계 그렇게 이제 본사로 그 증거물들을 이송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유실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복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패스워드 암호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독하면 되겠죠. 그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독을 하고 데이터를 복구했으면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서 작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보고서는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리고 수행평가랑도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4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